홀레날이었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가마에서 내려야 할 새색시는 대문 앞이 아니라 마을 어기 진창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이미 돌아섰고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만 수군거렸습니다. 홀레도 치르기 전에 버려졌대. 재수가 사나운 년이라더라. 괜히 엮이면 집안까지 더러워진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독하다고 소문난 과부 하나가 빗자루를 든 손을 멈추고 그 새색시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분명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홀레 치마자락이 흙탕물에 젖은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그 한마디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홀레날 버려진 새색시를 마을에서 제일 독하던 과부가 왜 거두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독하다 욕하던 그 여인이 끝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설아풍 예시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초가보다 조금 나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복례라는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농면 맞이기와 약초 말리는 뜰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자였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과부는 정이 없다. 곡식한데도 허투루 안 내준다. 눈빛이 칼날 같아. 실제로 복례는 누가 와서 사정해도 쉽게 문을 열지 않았고 주정뱅이가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회나무 막대기 들고 쫓아내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굴지 않으면 세상이 더 쉽게 깔아뭉갠다는 걸 복례는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 전체가 떠들썩하던 혼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연하라는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몰락한 선비 집안 딸이었지만 행실이 바르고 손이 야무져 마을 안팎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혼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 고을에 제법 이름 있는 집안, 곡식 창고와 비단 장사를 함께하는 허씨 집안 종손과의 혼례였지요. 연하의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딸 혼례를 치르려고 비녀 한 쌍, 붉은 치마 한 벌, 그리고 조심스레 모아둔 은정까지 꺼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연하 팔자 폈구나. 가난은 했어도 시집은 잘 간다. 착한 애는 하늘이 돕는다더니. 그런데 그 하늘이란 것이 사람 입으로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혼례 행렬이 신랑 집 대문 앞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안에서는 북도 울리지 않았고 상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리더니 중년의 여인이 나와 연하의 얼굴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신랑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혼사는 오늘 치르지 못하겠다. 가마꾼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엔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자 신랑 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아침에 관상 보는 이가 다녀갔다. 내 얼굴엔 상부살이 있다더구나. 우리 아들 명이 짧아질 팔자라니 어찌 드리겠느냐. 말이 끝나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팔자를 이유로 혼례날 대문 앞에서 내쳐진 여자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마꾼들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신랑 집 하인이 쥐어준 동전 몇 잎에 하나는 헛기침을 했고 다른 하나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붉은 혼례옷을 입은 연하와 축축한 진창길 그리고 멀찍이 수군대는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불길하다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끝 약초밭에서 돌아오던 복례가 그 광경을 본 것이 복례는 한동안 연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홀레 치마 끝은 흙물에 젖어 있었고 연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끝내 길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버선 끝으로 흙을 밀어내며 홀레 치마를 두 손으로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었지요. 망가지더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만이 보이는 몸짓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다. 따라와라. 연하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왜? 복례는 짧게 말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서가 아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보여서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연하의 손목을 잡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례의 집에 들어선 연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어도 되는 자리에 왔다는 걸 알자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울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넣으며 말했지요. 울 건 밥 먹고 울어라. 굶은 채 우는 건 몸만 상한다. 그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연하는 그 안에서 사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례는 연하의 젖은 치마를 벗겨 말리고 자기 젊은 시절 입던 남색 치마 한 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 한 그릇을 밀어놓으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세상은 꼭 힘없는 사람 팔자를 먼저 탓하더라. 그래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가벼워 보이니까.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처음으로 연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집이 널 내친 건 관상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복례는 불길 속 장작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버릴 생각이었던 거다. 관상은 핑계고.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복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연하가 잠든 줄 알고 작은 문갑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만 보였지요. 다음 날이 되자 마을은 벌써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례 과부가 버려진 새색시를 데려갔대. 그러더니 역시 속셈이 있었구먼. 집안일 시키려는 거지. 아니면 그 애까지 망신 줘서 허씨 집안 골탕 먹이려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아기가 있다고 믿는 쪽을 더 편애했습니다. 연하 역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거둔 이 여자가 정말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그저 불쌍해서 잠깐 들인 것뿐이라면 며칠 뒤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례가 한 번도 연하에게 고개 숙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밥을 짓게 하되 종처럼 부리지 않았고 약초를 널게 하되 하인처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연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먼 데를 보는 눈빛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지금 눈앞의 아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놓쳐버린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복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 이름이 혹시 정씨 아니더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복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다. 오래전에 나를 살린 사람이었다. 복례에게도 한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정이었습니다. 꽃을 잘 꽂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을에서 칭찬을 많이 받던 아이였지요. 복례는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스무에도 더 전, 소정 역시 혼례를 앞두고 큰 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때도 바로 지금의 허씨 집안과 인척을 맺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사주가 어쩌니 상이 어쩌니 하며 혼사가 깨져버렸습니다. 소정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사가 깨진 사연보다 깨진 혼사 그 자체만으로도 여자의 앞날을 재단했습니다. 무슨 흉이 있긴 있었겠지. 아무 이유 없이 저러겠나? 딸 가진 집은 한번 찍히면 끝이야. 결국 소정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병들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그 집안이 혼사를 깬 이유는 정말 팔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농과 더 많은 곡식을 가진 집안으로 혼처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버리면서도 늘 하늘을 핑계댄다는 것을. 그 뒤 복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독한 과부가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의 체면에 눌려 침묵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않았으며 특히 혼사로 여자를 짓밟는 집안만 보면 눈빛부터 달라졌지요. 그런 복례가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딱 한 사람 덕이었습니다. 바로 연화의 어머니. 남편 잃고 딸 잃은 뒤 복례가 한겨울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불길하다며 외면하는 사이 따뜻한 죽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연화의 어머니 정씨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 말했지요. 사람 팔자는 하늘이 정하는지 몰라도 사람 목숨은 사람이 살립니다. 복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례날 버려진 연화를 보았을 때 복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딸의 그림자가 보였고 옛 은인의 숨결이 보였고 무너질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한 심성이 보였으니까요. 복례는 연화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 문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차용증이었습니다. 허씨 집안 인장이 찍혀 있었고 혼례 전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눈으로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건 내 혼수로 들어갈 은정과 비단을 그 집이 미리 담보 잡아 빚을 막은 증표다.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널 들릴 생각이 없었을 게다. 혼사는 체면 세우는 핑계였고 내 살림은 빚 막는 돈줄이었지.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너를 버린 건 팔자가 아니라 탐욕이다. 연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 팔자가 흉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더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막연한 불행보다 더 아프게 사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연화를 오래 울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음보다 증거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살리려는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연화에게 다시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적게 했고 혼례날 오간 물건을 하나씩 떠올리게 했고 누가 무엇을 들고 들어갔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시 짚게 했습니다. 가마꾼, 비단상인, 술상 들던 품꾼, 혼례상에 올릴 닭을 팔러 온 장수까지 그렇게 하나씩 엮다 보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신랑 집에서 받은 혼례 물목표와 실제로 실려 들어간 혼수의 수가 달랐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중간에서 비단 두 필과 은전자루 하나를 빼돌린 셈이었지요. 복례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허씨 집안 안에서만 벌어진 짓이 아니다. 바깥에서 장부를 봐주는 손이 있다.
며칠 뒤 복례는 약초를 판다는 핑계로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허씨 집안과 거래하는 객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객주 술상 뒤편에서 복례는 익숙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허씨 집안 종손 이름, 그리고 혼례 전날 급히 끊어간 차용 문서. 복례는 그걸 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독하다고 말한 세월이 괜히 버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쥐고 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숨기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복례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로 남을지 억울함을 밝히는 사람으로 설지는 이제 내 손에 달렸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밝히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약초를 널고 밤엔 장부를 베껴 적었으며 복례와 함께 사람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혼례날 자신을 피하던 사람들과도 다시 눈을 맞췄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않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가엾게만 여겼던 시선 뒤에 실은 진실을 알고도 입 다문 얼굴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세상은 항상 나쁜 사람만으로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잔인해지기도 했습니다. 보름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근 고을 상인들까지 모여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허씨 집안도 체면을 세우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혼사가 깨진 소문을 좋은 말로 덮기 위해서였지요. 신랑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팔자가 사나운 아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을. 바로 그때 사람들 틈이 갈라지며 복례와 연화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혼례날 버려진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색 치마를 단정히 입고 고개를 곧게 세운 채 사람들 한가운데 섰지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게 그 새색시잖아. 복례 과부가 데리고 살던. 아니, 저렇게 나왔다고? 복례는 허씨 집안을 향해 종이 몇 장을 내던졌습니다. 차용증, 물목표, 객주장부 베낀 종이, 그리고 혼례 전날 허씨 집안에서 몰래 비단을 담보 잡혔다는 증표. 허씨 집안 사람들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복례가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을 핑계대며 사람을 버리지 마라. 이건 팔자 문제가 아니라 너희 탐욕의 문서다. 연화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얼굴이 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례 전날 제 혼수를 먼저 빼돌린 손이 더 흉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팔자 탓이라 믿었던 말들이 종이 몇 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씨 집안 종소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잠시 맡긴 것뿐이었다. 복례가 쏘아붙였습니다. 드리지도 않을 신부 혼수를 왜 미리 담보 잡았느냐? 신랑 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졌고 주변 상인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사는 체면으로 치러도 장사는 신용으로 버티는 법. 신용이 깨지면 그 집안의 문은 안에서부터 썩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허씨 집안은 체면을 잃었고 연화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뒤 복례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복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새색시가 아니다. 내가 거둔 딸이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자기 식구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말에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날 처음
연하는 자기가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복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웃으며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덮지 않고 약한 사람 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체면보다 진실을 먼저 세우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독하다는 말을 붙였으니까요. 연하는 복례의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의탁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약초 말리는 법을 배우고 장부 보는 법을 익히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복례는 연하를 한 번도 불쌍한 아이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했고 남에게 휘둘려 무너지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몇 해 뒤 복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연하는 밤새 약탕을 다리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복례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널 거둔 줄 아느냐?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 때문이기도 하고 예전에 떠나보내신 따님 때문이기도 하지요.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무엇입니까? 복례는 아주 힘겹게 눈을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홀레날 버려졌는데도 내가 치마를 움켜쥐고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말 귀한지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너는 그날 망가진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았어. 연하는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연하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거둔 것이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살려두면 끝내 누군가를 살릴 사람 같아서. 그 말은 연하가 평생 잊지 못할 유언이 되었습니다. 복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연하는 그 집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두고 더 이상 독한 과부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한번 들어가면 사람 대접은 받고 나오는 집,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집, 복례와 연하가 지켜낸 집. 그렇게 홀레날 버려진 새색시는 끝내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홀레날 버려진 새색시를 마을에서 제일 독하던 과부가 거둔 이유,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업기로 소문난 여자가 왜 하필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차갑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가장 뜨거운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버려진 새색시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자기 딸의 억울함, 사람 팔자를 핑계로 여자를 짓밟는 세상,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한 아이의 품위를 지키려 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독함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오래 남는 옛 이야기 한 자락으로 찾아오겠습니다.